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저희는 오늘 시즌1 마지막 방송을 준비하면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나와 있습니다. 현장에 진행자, 출연자들, 그리고 연출진, 그리고 보좌관 몇 분이 나와 계십니다. 굉장히 상황은 썰렁한데요. 자, 현재 청취자들은 현장에 많이 없지만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와 함께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박근혜 집권 3년 거짓말 어워드입니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3년 차로 접어드는 해인데요.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비전을 정하고 많은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3년 차가 되는 지금 이 공약들이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더 좋은 미래 포럼과 함께 이 방송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방송을 기획하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좌중이 왜 이렇게 썰렁합니까? 왜 이렇게 넓은 데를 잡았어요? 통상적으로 이렇지 않은데요. 네. 오늘이 지금 아마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박근혜 정권의 어떤 하나의 기로가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고요.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여당이 그것을 단독으로 지금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 기자, 네. 그다음에 전 그 보좌관들이 전부 대기 상황이고요, 비상 네. 상황이고요. 지금 국회 본청은 지금 굉장히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박근혜 정부 3년차 거짓말 어워드를 하고 있는 이 순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그냥 처리하려고 한다. 여당이 이런 상황, 아주 긴박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게 말이에요.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을지로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의원님 때문에 늦게 시작했어요. 홍종학 의원한테 얘기 들으니까 조금 늦게 와도 괜찮다고 그래요. 아, 진짜? 방송사고 유발했구만. 네, 김성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언급결에 나오신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원래 땜빵으로 나왔습니다. 네, 원래 그 이모키 그 국회 복지 간사님이 나오시기로 했는데 대신 나오셨어요. 그렇지만 복지 현재 간사는 저고요. 네, 전 간사님. 전 간사님 고맙습니다. 자,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언급결에 왔습니다. 지금 이 언급결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좌중이 썰렁한 것을 여론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들어오죠. 그러게요. 제가 그 토론을 진행하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선 이 토론의 제목이 박근혜 집권 3년 거짓말 어워드입니다. 이번 토론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꼭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홍종학 의원님이신데요. 이 토론이 지금 이 시점에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원래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평상시에 얘기하고 있던 그것과 전혀 다른 정책을 내걸고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 2007년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는 이른바 줄푸세라고 하는 네. 그래서 저희는 부자 감세라고 얘기합니다만 하여튼 세금은 줄이고 그다음에 규제는 풀고 그다음에 정의는 세우고 사법 정의를 세운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보수적인 그 주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줄인다고 하는 것이 대개는 부자 감세로 귀결되고요. 그다음에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이 재벌들을 위한 규제 완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치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노동에 대해서 법을 세우고 이런 거죠. 오히려 이제 재벌들에 대해서 법을 좀 강력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 반대의 이런 보수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보수적인 그 논리를 아주 잘 정리해서 2007년 대선에 나왔던 박근혜 후보께서 2012년이 오게 되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공약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굉장히 높았고요. 사실상 이제 저희 당시 민주당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되면서 2011년서부터 사실 한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후보가 이 두 개의 공약을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평상시에 주장하던 것과 다른 공약을 가지고 대선을 치렀고 그리고 대선을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했죠. 과연 저 공약을 진짜로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저 공약을 폐기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2년쯤 돼서 이제는 그것을 한번 평가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짓말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는 다 거짓말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실제 그 내걸었던 공약들이 정말 어떤지 그것을 지표로 좀 확인을 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노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거짓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도 제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을지로위원회 활동하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우원식 의원님이 가장 많이 노동계 인사들을 만날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제일 많이 듣는 박근혜 정부 3년 거짓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게 그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을 쓰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쓰겠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비정규직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네. 그걸 아주 전면에다 걸었는데 이건 완전히 100%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특히 대기업에 있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 그래서 기간제법을 고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어디 갔는지 전혀 없고요. 대기업은 이런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그 사이에 굉장히 늘어나고 처지도 아주 열악해져 있어서 이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공약한 것이 완전 거짓말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중요한 게 고용률 70%를 하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근데 고용률 70%는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일자리를 나눠야 되는데 네. 근로시간 단축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공공부문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는 전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용률이 올라갈 택이 없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고용률을 억지로 올리려고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양산하고 아주 그것도 초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근로 조건을 아주 몹시 나쁘게 만드는 우리 그 카트에서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카트에서도 대사 중에 사용자가 아니 반찬값 벌러 나온 아줌마들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반찬값 벌러 나온 게 아니라 생활비 벌러 나왔어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런 반찬값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률 70%는 달성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자리 형태를 더욱더 나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또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지금 이번 비정규직 대책이랑 함께 나온 거 보면 정리해고 요건을 훨씬 완화하는 무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뭐 개혁하겠다 그러면서 이중구조 개혁은 핵심이 뭐냐면 정규직 과보가 아니라 재벌 과보를 해소해야 되거든요. 네. 재벌들한테 들어가는 돈을 노동자들한테 돌려줘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걸 통해서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되는데 정규직을 흔들어서 이중구조를 해소하려고 하는 걸로 보여져서 이런 정리해고 요건 강화하겠다는 이런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말씀하신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노동정책 전반에 거짓이 만연해 있고 그 거짓을 좀 그 뒤덮으려는 꼼수도 많이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이후에 그 꼼꼼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훈 부원장님, 민주정책연구원 가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한 3달 조금 넘었죠. 네. 민주정책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는 언론의 평가가 있었는데요. 박근혜 정책을 제일 많이 연구하는 조직이 아닌가, 싱크탱크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연구는 못했어요. 아직. 아 그래요? 했다고 얘기하시지. 저희도 저 신문 보고 알아요. 자, 박근혜 정부 정책을 쭉 연구해 볼 때 주로 어떤 그 문제들, 맹점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거는 기조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책 기조. 하나하나의 그 공약도 있지만 행복이라는 걸 키워드로 썼거든요. 맞습니다. 행복주택, 뭐 행복기금 그렇게 하면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전체 기조였거든요. 1년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농담으로 한 게요. 국민 항복 시대라는 얘기를 했어요. 국민 항복 시대. 네, 우리 항복했다. 죽겠다. 그래서 국민 행복 시대라는 거를 열었지만 실제로 경제가 어려워졌고요. 그다음에 그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사람들 또 괴롭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서 자르기 쉽게 하고 그다음에 뭐 돈도 많이 물리죠. 뭐 조금만 잘못하면 손배소 물리고 그러니까 국민 항복 시대가 됐다라는 게 제일 크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구호였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전에 행안부였어요. 행정안전부라고 된 행정부처를 안전을 앞에 끌어서 안전행정부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입으로는 안전을 엄청 했는데 이 부처가 결국 없어졌어요. 그 세월호 이후로 이게 안전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했으니까 우리는 항복했고 안전 못했죠. 이거는 목숨과 삶에 걸린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좋은 단어는 다 가져다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의 언어가 박근혜 후보한테 가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던 선거였는데 실제로 돌아보면 국민 행복이 아니라 국민 항복, 안전이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열었다 이런 비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접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3년 차 어떤 거짓 정책들이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여쭤봤는데요. 그 결과 데이터 분석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나오는군요. 먼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저희가 조사한 그 공약 관련된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최근 그 정치적인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또 아까 모두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완구 총리 지명자에 대한 또 여론 분위기도 좀 전해드리고 본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일간에서는 이제 최저점을 찍었던 게 지지난주였을 겁니다. 29.7%까지 찍었었는데 주간에서는 아직 저희 조사는 30%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갤럽이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9%로 그 기관도 역시 최저점이었었는데 저희랑은 원래 이제 조사 방법 때문에 한 2~3%씩 차이가 났었거든요. 트렌드는 이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는 62.3%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약간 이제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그 이슈가 이완구 총리 청문회에 관련된 쪽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저희가 묻는 질문 과정에서 이제 잘 하는 편이다라는 평가,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조사 결과겠죠. 뭐 대략 3분의 1 정도는 아무 그 보도가 없을 때는 좀 복원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지금 그런 양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층별로 보면 뭐 많이들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에서 이른바 집토끼라고 하는 TK 지역에서도 지금 보시는 표에 나타나 있듯이 부정평가가 42대45로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지역은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지금 전 지역이 다 부정평가가 높아진 그런 빨간 신호등이 지금 켜진 상태죠. 연령대별로 보면 심지어는 이제 50대마저도 부정평가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제 유일하게 60대 이상만 대략 5대4 정도로 긍정평가가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는 10명 중에 1명가량도 지금 지지를 보내는 분이 없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4.8%밖에 100명 중에 5명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지지층은 10명 중에 7명이 잘한다고 여전히 긍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이 정당 지지도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신임 대표로 선출됐죠. 그래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 전당대회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화요일 날 2월 10일 날 조사된 결과인데요. 35.9 대 33.2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근접한 그래프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 골든크로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어제도 약간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아무튼 골든크로스에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 아까 이제 본행사 시작 전에 김 의원님이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지금 이제 많이 지지율이 오른 지역이 뭐 고르게 다 올랐지만 특히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 인천 지역 한 10%포인트 가량 가까이 올랐고요. 대구 경북도 10%대 초반에서 이제 20% 초반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도 50%대 초반이었었는데 이제 60%대로 다시 회복이 됐고요. 나머지 서울이라든지 충청, 부산, 경남도 한 5%포인트 가량씩 올랐는데 지금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이제 대전, 충청이다 보니까 지역별로는 가장 그 상승폭이 좀 적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호남 총리론 얘기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대전, 충청이 약간 지금 정당 지지율 상승 면에서는 좀 적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차기 대권 지지율인데요. 문재인 신임 대표가 지난 화요일 날 그래프에 보시면 25.7%였는데 어제 밤에 나온 이제 11일 조사 결과는 27.8%로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기록한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가 27.8이었었거든요. 작년에 25.7%보다는 아마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어제 다시 또 그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전체 그 여야 주자들로 보면 정몽준 당시 작년에 서울시장 후보가 됐을 무렵에 26%를 찍은 적이 있는데 여야를 망라해서 가장 최고치를 어제 찍은 겁니다. 27.8%까지 찍었고요. 그 외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전 대표까지 합치면 40%가 넘는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 지지율은 아직까지 열세에 있지만 야권에서 이제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대선 주자들만 보면 굉장히 현재로서 높다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완구 전 대표 지금 총리 지명자의 경우는 지난주에는 7.5%까지 지지율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저께 조사에는 4.3%로 지금 뭐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하락한 양상을 나타냈고, 저희가 지난 1월 말에 그 뭐 언론사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조사한 반기문 총장이 포함된 결과에서는 그때도 이제 문재인 의원이 처음으로 1위로 올라섰었고, 반기문 총장이 이왕구 전 대표 때문에 대전 충청표가 잠식이 되면서 이제 반기문 총장이 좀 하락해서 순위가 이제 반기문 총장이 2위로 나타났던 결과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이왕구 대표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2월 말에 또 매달 말에 반기문 총장이 포함된 조사는 계속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문재인 대표가 또 많이 올라서 계속 1인 유지하겠지만 반기문 총장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마이뉴스가 저희한테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현실성 없는 경제 공약.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과정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가장 현실성 없는 경제 공약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이 거의 절반에 가깝게 45%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은 2위 이하는 뭐 대체로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중산층 70% 복원이 2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과 탕평 인사가 11.6, 그다음에 집 걱정, 대출 상황 걱정 없는 세상 9.1%,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 민주화가 8.2%. 보통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런 조사하면 경제 민주화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는데 경제 민주화는 지금 상당히 뒤로 처져 있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특히 30대가 가장 이제 하단에 보시면 연령대별 분포가 있는데 30대가 증세 없는 복지 증진에 대해서 가장 66.2%로 많이 꼽아주셨고요. 그다음에 20대가 49.2%, 그다음에 40대가 이제 그 다음 60세 이상이 이제 38.9%로 그 다음이고 40대가 비슷한 수준이 38.6%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20, 30대가 실제 그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에서 그 뭐 상대적으로 그 대상 비율이 적다고는 하는데 가장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하고 예민한 연령대고요. 실제 담뱃값 인상이나 여러 가지 세금 인상되고 연말정산 과정에서도 작년보다는 그 정산되는 금액이 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특히 부정적인 의견, 증세와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뭐 이 지역별로는 보시다시피 이제 서울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대전, 충청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현실성 없는 복지 공약인데 아까는 경제 쪽이었었고요. 복지 공약은 반값 등록금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32.8%. 그다음에 65세 이상 모든 노인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15%로 그 다음이었고요. 그다음에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국가 전액 부담이 13.8%. 만 5세 국가 무상 보육 유아 교육 10.8%.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9.2%로 나타났습니다. 반값 등록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계층별로 보시면 연령대별로 30대가 의외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61.6%가 반값 등록금을 꼽아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20대 때 뭐 대출 받고 뭐 대학을 다녔거나 뭐 아직 부채가 많이 남아 있는 계층이 있을 테고 혹은 자기 자녀들이 지금 이제 30대면 뭐 초등학교 다니거나 이제 어린데 향후에 또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이제 질 세대이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고요. 그 다음이 40대. 40대는 이제 대학을 보낼 계층이거나 이미 보낸 계층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또 두 번째로 많이 꼽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많이 또 꼽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항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현실성 없는 노동 공약. 가장 많이 꼽은 게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입니다. 32.9%였고
오차 범위 내에서 고용률 70% 달성, 31.7%. 네. 결국에는 이제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다음이 최저임금 인상 7.9%, 근로시간 단축 6.8%, 정리해고 요건 강화 5.6% 순이었습니다. 계층별로 보면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요. 너무 이제 딱딱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완구 총리 지명자의 그 표결 여부가 지금 관심이 가는 대상인데 지금 그 정호원 총리가 지금 벌써 몇 번째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데 트위터에서 제가 사진을 보고 여기 붙였는데 지금 가장 1위로 나타난 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인데 정호원 총리를 정규직 총리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비아냥거린 그런 트위터의 사진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장 사진에 정호원 총리 얼굴이 지금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가장 지금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의외로 50대가 이제 은퇴하실 나이들이죠. 50대. 그래서 이분들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 다음이 30대고요. 그 다음이 20대. 예, 그 다음에 40대. 뭐 고르게 뭐 20, 30, 40대는 30% 초중반으로 정규직 전환을 꼽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별로 보면 노동직이 뭐 가장 많았고요. 노동직이 보통은 보수 적인 응답들을 많이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봐도 좀 보수적인 응답을 하고 정당 지지율에서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노동직이 연령대별로 좀 그 5, 60대 세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가장 노동직이 많이 꼽아줬습니다. 네, 이상으로 조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말씀해주신 내용 경제, 복지, 노동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선거 때 이렇게 많은 공약이 나왔었구나라는 생각 하나랑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공약들이 안 지켜졌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앞서 홍종학 의원님께서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국회 본청은 지금 2월 12일 오전 10시 29분 현재 굉장히 그 긴박감이 넘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그 의사일정에 총리 임명 동의안을 표결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자 여기 그 국회의원님들이 무려 3분이나 계십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원식 의원님부터 차례대로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팟빵 스튜디오를 통해서요. 글쎄 이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 평가가 이미 거의 결론이 난 게 아닌가 싶어요. 원래 처음에 국회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때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고 그리고 최근 국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야 간에 타협도 하고 그래서 네. 그만하면 괜찮겠다. 야당도 존중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 우리가 더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언론에다 뭘 많이 해준 모양이죠. 기자들한테 뭐 교수도 하고 뭐 총장한테도 이야기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무슨 인사청탁을 한다거나 뭐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합의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이야기도 하고 또 언론인을 협박도 하고 김영란법을 뭐 본인이 마음에 들면 통과시키고 마음에 안 들면 통과 안 시키고 그러는 모양이죠. 언론이 말을 안 들으면 통과시키고 말을 잘 들으면 통과 안 시키고 그것도 일종의 로비 아닌가요? 그런 정도 언론을 협박도 하고 언론을 구워 삼기 위해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을 어떻게 총리로 하는가? 또 그리고 병역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국민들이 총리는 1인 지상 뭐 만인 지상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굉장히 높으신 분인데 네. 그리고 국민들을 마음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쫓아가지 않을 텐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무슨 로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그런 행적이 드러난 분을 총리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 야당의 뜻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를 국회가 표결로 통과를 시킨다. 네. 전 절차상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거다. 네. 2년, 3년 차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부닥쳐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봤지만 지지율도 그럴 뿐 아니라 공약 내놓은 것도 다 약속을 어기고 딱 하나 분명한 거는 박근혜 정권의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형국인데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런 사람을 총리로 강행을 한다 그러면 결국 최소한의 것도 남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절차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들과 소통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네. 뭐 국회의장께서 정말 저 생각을 잘못 하셨다면 생각을 바르게 좀 고쳐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네. 김성주 의원님 오후 예. 2시에 본회의죠. 예. 오후 2시 본회의에 표결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 야당은 표결에 참여할지 말지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네. 사실 이완구 원내대표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서 야당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죠. 총리들이 초반에. 예, 예. 책임 총리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실세 총리가 되면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국회와의 관계도 잘 풀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사실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세게 검증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 자폭에 가까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야당 입장에서 봐주고 싶어도 국민들 여론을 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당도 고민하지만 야당도 고민한 상태가 됐는데 네. 이거 그냥 야당의 원내대표였고 정치인 출신 총리니까 그냥 봐주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 이건 전적으로 이완구 총리 후보 지명자가 초래한 사태입니다. 네. 표결에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여당 뭐 단독으로 소집해서 강행 처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내일부터는 총리가 되는 거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건가요? 뭐 여당 내 반란표가 없이 다 동의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자, 인사청문회를 하셨던 홍종학 의원님이 굉장히 대략 난감한 표정으로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계세요. 의원님 좀 이 역사적 이 장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틀 동안 청문회 세게 하셨잖아요. 아니 뭐 저희는 굉장히 세게 할 이유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총리가 지금 2번 낙마가 됐고 아까 우리 이택수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예비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냥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이미 또 이별식까지 하신 것 모양이에요. 그런데 새 총리를 못 뽑는다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는 지금 엄청난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희가 이거 반대할 것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들어갔던 거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이 거기서 있었담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인사청문회 이틀 동안 보여드린 것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부터 작전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지금 국민을 기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 생중계가 됐잖아요. 근데 그 생중계가 될 때 이분이
그 재산 관계에 대해서 자꾸 추궁을 하니까 그걸 내가 그 자료를 드리겠다. 이렇게 그냥 전 국민한테 그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자료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재산 관계가 굉장히 하여튼 재테크의 이 귀재인데 저는 이런 귀재를 사실상 못 봤어요, 여태까지.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웬만한 투기꾼도 10번 투기를 하면 한두 번은 실패를 하는데 다 성공했어요. 이분은 실패한 게 없어요. 근데 그 투기도 또 어느 정도냐면 투기꾼은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한 10채 사면 그중에 몇 채를 손실을 보는 거잖아요. 몇 채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이분은 한 채를 팔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100% 성공을 해요. 근데 그 성공하는 게 강남의 대형 아파트 그리고 그 동네가 그 가장 그 당시에 그 투기가 가장 심하던 곳. 잠실에서 시작해서 잠실 34평, 78년도에 잠실 34평 아파트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반포로 옵니다. 그게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반포가 한때 강남의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다가 반포에서 압구정동으로 부의 상징이 옮기죠. 네. 이분이 또 그때 딱 옮겨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도곡동으로 하면서 타워 팰리스가 이 하나의 상징이 되지만 도곡동의 고급 아파트 쭉 들어서죠. 이분이 바로 그 순간에 타워 팰리스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다시 팔고 그 앞에 있는 대리 마크로빌에 또 대형 평수에 들어가요. 그야말로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경찰이셨거든요. 경찰은 우리가 박봉의 경무에 시달리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이 그렇게 하여튼 제가 이런 분을 못 봤어요. 이렇게 투자의 귀재인 분을 여태 못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재산이 크게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하고 계세요. 그 자녀분 두 분이 미국에서 한 10년 동안 유학을 했으니까 적게 들어도 1인당 한 5천만 원씩 든다고 보면 이게 한 10억쯤의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를 전혀 못 대세요. 그러더니 어제 이제 제가 자꾸 추궁을 하니까 자료를 내겠대요. 그러니까 그 생방송에서 자료 내겠다. 나중에 두 쪽을 가져왔는데 2만 불 송금한 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0억이면 한 100만 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불 송금 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2만 불 송금 내역 내시고 이거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나온 병역이라든가 하여튼 뭐 그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그 본인도 그렇고 자녀분도 그렇고 3-4번씩 신체 검사 받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고액 연봉을 직장에 취직을 하세요. 외국 기업에 이 자녀분이. 근데 국내에 와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국내 의료보험료는 또 안 내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 2억쯤 되시는 분인데 국내에 와서 진료해서 공단에 부담금을 안기는데 그거 한 뭐 보니까 뭐 3-40만 원 되는 모양이던데 그 의료보험료를 안 낸다. 꼼꼼하다. 꼼꼼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참 그 납득하기 정말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자료를 하나도 안 냈고요. 그래서 가장 의혹이 많은 의혹의 백화점 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료 제출은 아마 역대 청문회 중에서 최소로 낸 거 아닌가. 그것을 아예 그 작전으로 아마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자료를 안 내고 그걸로 막고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밀어붙이겠다. 그랬는데 지금 예상외로 반발은 심한데 그런데도 이제 밀어붙이겠다.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저는 뭐 이택수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 박근혜 정부의 의기의식이 지금 발동한 것이 아닌가. 뭐 죽기 살기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를테면 커다란 도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여론 전문가이신 이택수 대표님 얘기가 궁금하네요. 네, 도박인가요? 지금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정원 총리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정원 총리가 또 다시 유임이 돼야 하는 상황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더 큰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완구 총리 지명자에
관련한 여론조사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언론사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 분위기는 뭐 대략 3대 5 정도로 지금 어제 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제 카톡으로 좀 어제 돌아다녔었던 것 같은데요. 뭐 그 정도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리얼미터가 최근까지 한 5번 정도 총리 지명자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해왔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5번 정도를 했었는데요. 소개를 해드리면 노무현 정부 때 한명숙 총리가 지명됐을 때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51.8, 부적합이 26, 뭐 대략 2배의 긍정평가가 있어서 무난히 통과가 됐었고요. 한승수 총리가 지명됐던 MB 정부 때도 긍정평가가 49, 부정평가가 17. 이때는 이제 지명되자마자 했었기 때문에 긍정평가가 좀 높았었고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총리가 지명이 됐죠. 그다음에 이번과 굉장히 유사한 사례인데요. MB 정부 때 김태호 의원이 지명이 됐었죠. 반대가 54.4였고 찬성이 21.1. 양파 총리라는 별명이 그때 이제 나왔었는데요. 지금 대략 분위기가 그때보다 찬성 의견은 조금 10%포인트가량 높은데 반대 의견은 거의 비슷하게 50% 한 중반 정도, 초중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창극 총리 지명이 됐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청문회까지도 가지 못했죠.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의견이 69.8, 10명 중 7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서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청문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의견이 23.7%에 불과했었고 현 정부 초대 지명자였던 김용준 총리 지명자 임명 반대가 43.6, 찬성이 20.7. 역시 2배 이상 이제 반대 의견이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낙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완구 총리 지명자의 경우인데 뭐 대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대 3 정도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공식 이제 조사 집계는 저희가 오늘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뉴스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또 여론이 더 악화되기 전에 표결을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요. 그저께 JTBC에서 그 팩트 체크라는 뉴스룸의 한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소개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석사 논문이었었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언론 사설 논조로 긍정적인 논조, 부정적인 논조를 분석을 해봤더니 대략 62% 이상의 부정적인 논조가 있었던 총리 지명자의 경우에는 다 낙마를 했었다는 얘기고요. 62% 이하면은 통과가 됐었다는 그런 논문의 결과가 있었는데 이완구 총리 지명자의 경우에는 그저께 뉴스가 방송됐을 무렵에는 대략 50%의 부정적인 논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어제 굉장히 또 안 좋아졌던 논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대략 그 수준을 지금 넘는 과정이 있습니다. 62%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빨리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저희 여론조사 결과도 지금 크게 다르지 않게 대략 부정적인 여론이 한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면 대부분 낙마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기로에 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 모두 지금 양당 의총 중이죠. 10시 반부터 의총 진행 중이고 이것이 어떻게 될지 지금 촉각이 곤두서는 이런 상황인데요. 부원장님, 그 대한민국에 총리 후보가 이렇게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총리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정억원 총리 할 때 청문회 때요, 경제 분야에서 경제 민주화를 잘할 사람이냐라고 하는 증인으로 제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총리한테 막 질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총리실에서 연락이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게 총리 이런 거 할 때 증인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 저도 직접 만나지는 않았는데 세월호 이런 걸로 조금 논의를 좀 했었어요. 네. 나름대로는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왜 해수부 막 없애고 막 그래야 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네. 새누리당 쪽은 다 그냥 해수부 없애야 된다고 그러는데 원내대표가 해수부를 좀 존치시켜서 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찰 출신이라서 경찰의 문제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잔하게 감동받았죠. 야, 나 저 바본 줄 알았더니 뭐 아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데 그런 양반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황희정승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의혹이 좀 있어요. 이럴 때 청와대에서 누구를 총리나 뭘 시킬 때 그 사람의 비리가 있어야 이게 카드를 붙잡고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청렴한 사람은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비리 있는 사람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설마 우리나라 총리 후보가 없겠어요. 당시에 해수부가 아니라 해경 아니었나요? 해경 없애면 안 된다. 예, 그거 없애면서 그 예. 해경 관련된 걸 쭉 이제 한번 없애고 정리할 때, 네, 아마 저는 그때 이제 해경을 존치시키되 해경 개혁을 하자라는 게 제 주장이었었거든요. 네.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 아닌데 새누리당 유일하게 그 양반이 네. 찬성하시더라고요. 그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이완구 총리가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국민들은 이 속에서 야당이 무기력하다라는 비판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이택수 대표님 그 골든 크로스 말씀하셨는데요. 정당 지지도에서요. 새누리당이 35.9, 새정치민주연합이 33.2%인데 지난 2012년 대선 이후에 가장 높은 지지율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새정치연합 출범 이후에는 확실히 가장 높은 지지율이고 30%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 전에도 민주당 시절에도 20%대를 주로 횡보했었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높은 순으로 올라간 건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완구 총리 지명자에 대한 반론이 50%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거와 반대되는 선택을 이제 당청이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여론 지표는 악화되겠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약간 반등하는 상황이었었고 정당 지지율도 저희 조사는 30%대 지금 그 중반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한국갤럽은 아직 40%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 조사에서는 아무튼 골든크로스의 직전에 지금 와 있었다가 사실은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그 유태인하고 히틀러 발언을 했었던 측면이 약간 반영이 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좀 오르다가 약간 둔화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총리 지명이 여당이 단독으로 이제 표결에 붙여져서 이완구 총리가 임명이 되면 당연히 골든크로스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하던 그런 곡선이 다시 하강 곡선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이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 다른 대안은 없는 건가요, 우원식 의원님? 뭐 이렇게 본회의에서 입장을 바꾸게 할 방법, 표결을 안 하게 할 방법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국회의장의 양식에 몇 개이죠. 뭐. 예,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라서 총리 후보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근데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도 오늘 의총도 하고 그럴 테지만 이게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민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궁금하다. 저희가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분야별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 저희가 복지, 노동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자 우선 경제 분야 거짓말 1위가 무엇인가 봤더니 증세 없는 복지 증진이 무려 45%로 압도적 1위를 했습니다. 홍정학 의원님 경제학자기도 하신데요. 네.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짓말 1위로 뽑았을까요? 아마 최근에 이게 논란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소 저는 조금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는 뭐가 1등을 할 거라고 역시 생각하셨어요? 직걱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셋값 지금 많이 폭등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조금 약간 모호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공약집에 있는 것을 이게 그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 객관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설문을 이제 그렇게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약집에 있는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뭐 전세가 걱정 이렇게 쓰면 이제 확 왔을 건데, 경제 민주화 이랬으면 이제 확 왔을 건데, 공약집에 있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연말정산 사태가 벌어졌고, 그다음에 담배세가 인상이 됐고, 지금 이제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나서 여당에서 지금 이제 증세에 대해서 대통령과 엇박자가 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가장 높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상은 저는 정확하게 짚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명박 정부에서 98조 8억 원의 그 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5년간 135조 원 재정 적자가 날 거라고 그 정부 측 추계인데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세수 추계가 계속 정부 예산하고 안 맞고 성장률이 정부가 너무 과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조 이상 재정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참여정부 때 재정 적자 난다고 새누리당 당시 이제 뭐 무슨 당이었죠?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 그 굉장히 뭐 나라를 거덜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지금 10배 거의 지금 20배 가깝게 20배는 안 되는데 하여튼 10배 가깝게 10배 15배 뭐 이렇게 지금 재정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10조 정도 재정 적자 났는데 나라가 거덜나는데 지금 100조 135조 뭐 이런 그 재정 적자가 나면 그야말로 거의 파탄 지경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왜 나한테만 세금을 걷나? 저 재벌들은 세금 안 걷는데 왜 거기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는 성역화 시켜놓고 그리고 왜 나한테만 걷나? 그리고 도대체 내가 낸 세금은 어디다 쓰길래 재정 적자가 저렇게 많이 나나? 이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끼어서 국민들의 분노의 표출인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담배값 올려갖고 세금이 분명히 올라갔고, 네.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것을 13월에 세금으로 바꿔서 분명히 세금을 더 내는데 대통령은 증세는 국민 배신이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도 하고 또 뭐 거기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한 적이 없다. 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완전히 꼼수 증세를 해놓고 증세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거나 분명히 한 이야기, 문재인 후보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아주 무지무지하게 헷갈리게 하는, 그러면서 거위털 뽑는 식의 증세는 증세가 아니고 대기업들, 사내 유보금을 지금 뭐 522조나 쌓아놓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증세만 증세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런 여론조사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속보를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청취자들이 듣고 계셔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의총에서 방금 네, 방금 결정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참하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서 인준하는 절차 이렇게 가는 거네요. 2시 본회의 안 봐도 되겠다. 네, 참 이렇게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실 때 이런 결정이 이렇게 나면 굉장히 좀 무기력감 같은 걸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성주 의원님 좀 어떠세요? 글쎄, 국회의원을 하면서 무기력함을 느낀 적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의 한 반수 이상은 뭐 20대, 30대, 7, 80년대에 거리를 뜨겁게 달리던 분들이 대부분인데 국회라는 공간에 와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상태에서 국민의 대표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격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을 텐데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반응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국회라는 공간은 민의의 정당이니까 여러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하되 또 저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정서도 고려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뭐 이 어떻게 보면 국민 다수가 반절 이상이 이양구 총리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걸 반영해서 야당도 분명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야당이 들레만은 돼도 곤란하고 안 돼도 곤란한 아마 여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현명할 건가라는 데서 아마 의총에서 일종의 뭐 보이콧 방식을 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택수 대표님, 이럴 경우에 이렇게 국민적 반대가 있을 때 총리가 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힘을 못 쓰는 경우, 그러니까 뭐 뭘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완구 후보의 경우에는 그동안 과거에 굉장히 꼼꼼하게 본인의 이력을 관리하고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특히 이제 뭐 치안본부 경력도 갖고 있고 그리고 언론관도 아주 독특하시고요. 뭐 등등 볼 때 굉장히 가지고 있는 힘을 막강하게 쓸 가능성,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양자의 길에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완구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 소통이 그래도 뭐 역대 원내대표보다는 잘 이루어졌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총리가 돼도 여의도와의 교감이 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오늘 표결 절차에 의해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당분간은 뭐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뭐 야당과의 소통은 당분간은 어렵겠죠. 야당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총리와 뭐 직접적인 그런 소통을 당장 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도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올해를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완구 원내대표의 추진력을 이제 믿고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국민들이 이제 기대를 저버린 실세 총리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국민들로부터 이제 기대보다는 실망을 받고 출범하게 되는 이완구 총리 체제가 과연 국정 동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런 차원에서는 올해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3년 차, 내년부터는 뭐 총선이 있고 후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해인데요. 뭐 그런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완구 총리 지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총리가 돼도 좀 어려운 시기를 당장은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또 앞으로 다가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여당이 무기력하게 세석이 원래 다 이제 야당 의석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성남 중원을인가요? 그쪽 지역은 새누리당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3전 전패로 만약에 끝나게 될 경우에는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청와대 그다음에 이완구 총리 이 정부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레임덕이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당이 좀 몸을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총리가 되면요, 네. 국정이 마비가 돼요. 지금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새누리당이. 네, 그 새누리당에서 그 테이프 1시간 반을 들어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직 안 들으셨죠, 그분들이. 안 들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테이프에 뭔 내용이 있는지 알고 지금 총리를 임명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 본인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냥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절대 한 일이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테이프에서 금방 본인이 한 얘기가 그냥 육성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지금 소명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대정부 질문은 전부 이분 그 재산관계 소명하라고 대정부 질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부터 그 저희가 그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언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하나씩 이제 파고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국정이 되겠냐고요.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저는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여당한테 그 결정을 하시기 전에 그 의원총회에서 1시간 반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의원님은 들어보셨어요? 아니 근데 들으셨죠? 아니 다 못 들었고요. 저도 네. 저희는 이제 그 녹취록 지금 중요한 부분 그 녹취록만 봤어요. 근데도 그런데도 지금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김경엽 의원님 연결해서 그 녹취 파일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약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녹취 내용인데 그 안에 이완구 총리의 인격을 고려해서 도저히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이분이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여야가 같이 듣자 청문위원들이. 그런데 새누리당 여당이 반대해서 지금 그거를 야당만 들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2시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1시간짜리 녹취록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가능하겠죠 이제. 네. 이제 지난번처럼 총리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본인 또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또 까? 또 왜 또 가? 외증했다 또. 아니 제가 이번에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를 하기로 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그 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 질의를 할 만한 내용도 들어 있던가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이번 대정부 질의 때 반드시 반영해서 네.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녹음 그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네. 저도 복지 분야 대정부 질의 하기로 되어 있는데 먼저 녹취록부터 봐야겠군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들으면 어떨까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네. 지금 식물총리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럼 경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98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제일 잘 나오는 게 2007년이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때가 5% 정도인데 환율도 가장 좋았고 여러 지수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황금률 같은 때가 딱 한 번 나온 건데 그 해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FTA 때문에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종부세 때문에 세금 폭탄 때린다고 막 그래서 뭐 정치 절차나 행정 절차 다 마비된 때였거든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다음에 당선되면 힘이 좋았잖아요. 열심히 막 하니까 바로 글로벌 금융이 터지면서 우리나라 쳐박았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첫 해 힘 좋았잖아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은 정치에서 조금 살살 가만히 있으면 좋아지거든요. 네. 그냥 경제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의 이 총리님께서 대정부 질의도 잘 답변하기 어려워서 아예 국회도 안 오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은 어쩌면 경제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 나쁜 경제 상황을 돌파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되는데 이번 뭐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은 걸 보면 전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일이 맞는 건데 그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 과보를 풀어서 재벌들에게만 그 이익이 가도록 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비정규직한테 가야 되는데 지금 내놓은 대책은 정규직을 하향 평준화해서 비정규직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내수가 절대로 풀리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누군가 좀 견제를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도 환노위에서 보니까 노동부 장관은 전혀 그렇게 할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총리라도 우리가 좀 얘기할 만한 분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식물총리가 되면 이건 더더욱 나빠지는 게 분명합니다. 네. 다른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얘기하면서 정치가 잘해야 경제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쉽게 보면 비즈니스 영역이잖아요. 그거 제일 잘하는 것은 기업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잘하는 게 경제고 정치인들은 경제가 아니라
분배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은 경제 영역에서, 정치는 분배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데,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경제를 책임지겠다 하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어디 가서 공장에 물건을 만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팝니까? 경제하고 아무 관계도 없거든요. 오히려 정경유착이 되지 않도록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이 그게 정치인의 임무거든요. 근데 입만 열면 경제 활성화법을 통과가 안 돼가지고 경제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거 다 최고의 거짓말들입니다. 네. 그 지금 약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입이 풀리셔서 서로 마이크를 들이대고 막 얘기를 하고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